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마세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말하는 성실함에 속지 마세요. 제가 35년을 공장에서 개미처럼 일해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제 앞에는 두 장의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의 훈장이라 믿었던 국민연금 130만 원 지급 통지서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새로 날아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만 원 고지서입니다. 참 이상하죠? 전 분명 3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세금을 냈고 연금을 부었습니다. 남들 술 마시고 놀 때 전 공장 불빛 아래서 잔업하며 퇴직금이랑 적금 합쳐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그러더군요. 박창수님은 집도 있고 연금도 많고 통장에 돈도 있으셔서 기초연금 33만 원은 단돈 1원도 못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친구 김 씨는요, 저보다 연금을 적게 부었지만 조건이 잘 맞아서 기초연금 혜택을 다 받고 건보료도 자식 밑으로 들어가 한 푼도 안 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평생을 더 고생하며 산 제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당히 즐기며 산 친구 녀석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35년을 바쳐 일한 대가입니까? 국가는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성실한 사람만 쏙 골라 혜택을 깎아버리는 잔인한 계산기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현실, 그리고 국가가 절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그 추악한 진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특히 통장에 이 금액 이상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제 꼴 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경기도 외곽의 아주 허름한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청춘과 인생을 다 바쳐 3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이 좋아 35년이지 그 시간이 제 몸과 영혼에 남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선명합니다. 여름이면 슬레이트 지붕이 달궈져서 공장 안은 그야말로 지옥불 같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기계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 40도 넘는 찜통 속에서도 전작업복. 단추 하나 풀지 못하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겨울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름 섞인 칼바람이 공장 틈새로 사정없이 파고들면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고 발가락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셔오는 그 추위 속에서 전 뜨거운 기계 본체에 잠시 손을 녹여가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30도 안 된 파릇파릇한 나이에 처음 그 공장에 발을 들였던 날, 제 이름 석자가 수놓인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처음 입었을 때, 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피눈물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 부모님처럼 자식들에게 가난이라는 짐은 절대 물려주지 말자.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초라한 아버지는 되지 말자. 공장 생활 35년 동안 전 남들처럼 누리고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벌어들인 돈, 제 통장에 그대로 머물러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들은 주말이라고 가족들 손잡고 여행 갈 때 전 특근을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기계 소음을 자장가 삼아 밤을 지새우며 번 그 돈들은 전부 우리 식구들 입으로 자식들 공부시키는 대로 들어갔습니다. 남매놈들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전 제 옷 한 벌 제값 주고 사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10년 전 아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낼 때, 그때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만 살릴 수 있다면 35년 공장 일 더해도 좋다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아내를 보내고 혼자 남은 제 손에 쥐어진 건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은 35년 일하고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 돈이 제 살점이고 제 뼈를 갈아 만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고 정든 공장을 나오던 날, 전 공장 입구에서 제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바닥까지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거친 손등, 마디가 굵어지고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굽은 손가락, 그리고 조금만 비가 오려 하면 칼로 베는 듯 쑤셔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제 몸은 여기저기 고장난 기계처럼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퇴직금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국민연금 130만 원과 이 돈만 있으면 혼자 사는 늙은이 하나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지. 명절에 손주 녀석들 찾아오면 빳빳한 신사임당 한 장씩 부족함 없이 쥐어줄 여유는 있겠지. 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내 병수발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공장에서 보낸 그 지옥 같은 35년 세월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퇴근길에 공장 정문을 나서며 전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창수야. 너 참 장하다. 스스로 어깨를 토닥이며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의 공기를 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마지막 착각이었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은퇴하고 만 65세가 되기까지 그 5년은 제게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당장 들어오는 수입은 뚝 끊겼고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아직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전 그 5년 동안 제 피 같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아주 조금씩 정말 손을 떨어가며 깎아먹으며 버텼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생했으니 좀 즐기라고들 했지만 전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오직 하나, 만 65세가 되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해 기준으로 정해진 신청 자격만 갖추게 되면 기초연금이 제 노후의 숨통을 조금은 틔워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 연금은 제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 인생에 대해 국가가 주는 마지막 위로이자 홀로 남은 제 자존심을 지켜줄 버팀목이었습니다. 드디어 만 65세 생일이 지나고 첫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전 새벽같이 일어나 아내가 생전에 입으라고 사줬던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채우는 제 손은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수야, 드디어 오늘이다. 고생 많았다. 진짜 장하다. 주민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5년 전 퇴직하던 날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길가에 핀 흔한 풀꽃들도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죠.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그 혜택의 테두리 안에 제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순번이 줄어들수록 제 가슴은 공장 기계 소리보다 더 크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직원분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제가 이번에 만 65세가 돼서요. 기초연금을 좀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전 혹시라도 서류가 빠졌을까봐 가방을 꼭 쥐고 직원의 눈만 쳐다봤습니다. 직원분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신분증을 봤더니 키보드를 타다닥 두드렸습니다.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던 직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옆자리 직원과 조용히 의견을 나누더군요. 순간 5년 동안 쌓아온 제 희망의 탑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쳐다보며 아주 조심스럽지만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박창수님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세요.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 정액 기준을 넘으셔서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은퇴하고 5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러자 직원분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더군요. 화면에는 제 평생의 기록들이 차가운 숫자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분은 지금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 그리고 통장에 남은 퇴직금까지 나라의 계산 방식으로 환산하면 그해 정해진 선정 기준액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자라니요. 5년 동안 퇴직금 깎아먹으며 마트 할인 전단지만 보며 버틴 제가 부자라니요. 35년 공장 생활의 훈장이라 믿었던 그 연금과
비바람 피하려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저를 기초연금 탈락자로 만드는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기초연금이 단돈 1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려고 5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안 된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직원분은 그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제도상의 기준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더 어려운 분들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평생 국가에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산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싶었습니다. 그 차가운 통보가 제 35년 세월과 희망을 품고 버틴 지난 5년의 시간을 통째로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노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노후를 인정받으러 간 날, 전 제가 성실하게 모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혜택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서 연금을 조금 더 받고 재산을 지킨 게 이 나라의 계산기 앞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전 무엇을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65세를 기다렸던 걸까요? 성실하게 살수록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넋이 나간 채 돌아온 날 밤, 전 거실불도 켜지 못한 채 꼬박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직원분이 보여줬던 그 차가운 숫자들만 맴돌더군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날 우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하얀 봉투 하나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 크게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며 날아온 금액을 보는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몇 번이나 다시 고쳐 썼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 수입이 연금뿐인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지만 이제는 제가 오롯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를 재산으로 잡고 35년 동안 부어서 겨우 받는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잡아서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꼬박꼬박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가계부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거기서 건보료 떼어가고 아파트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정말 쥐꼬리만 한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티려면 전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어제 주민센터에서 마주친 친구 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연금이 적은 데다 조건이 잘 맞아서 아들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게 준비해서 연금을 조금 더 받는 저는 벌금처럼 매달 보험료를 뜯기고 상대적으로 적게 준비한 친구는 국가가 보험료까지 면제해 줍니다.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 세금을 낸 나라가 제게 주는 선물입니까?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병원비였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퇴직금을 소중히 지켰던 겁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파 자식들에게 큰돈 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있다는 이유로 전 국가의 모든 복지 혜택에서 형편이 나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쫓겨났습니다. 실상은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마트에서 식재료 하나 집었다가도 다시 내려놓는 처지인데 말이죠. 밤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으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참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창수 씨, 너무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지 그랬어. 꿈속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내 병수바라며 끝까지 이 집 한 채 지키려고 버틴 게 잘못이었을까요? 자식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특근을 나갔던 게 미련한 짓이었을까요? 국가는 성실하게 산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아끼고 모은 그 모든 기록이 국가의 전산망에는 우리를 돕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를 혜택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다 치솟은 물가와 고지서 금액을 생각하며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연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는다는 사람이 하루 식비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 여러분은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잔인한 계산법 앞에서 전 제 인생 35년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걸까요? 성실하게 살수록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노후. 국가가 절대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다녀오고 건보료 고지서까지 받고 나니 전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35년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고 싶어 돋보기를 쓰고 밤새도록 관련 서류들을 뒤져보았습니다. 낡은 안경 너머로 비치는 복잡한 복지 안내 문구들은 마치 저를 비웃는 암호 같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다 보니 전 제가 놓치고 있었던, 아니 국가가 제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잔인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 믿고 통장에 넣어두었던 그 퇴직금과 예금의 무서운 정체였습니다. 전 그저 통장에 현금이 있으면 든든한 줄만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자식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했죠.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받은 퇴직금이니 이건 온전히 내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산기는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라는 제가 가진 현금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걸 다시 매달 들어오는 가짜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라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집값이나 땅값보다 통장에 든 현금을 훨씬 더 무거운 비중으로 계산하더군요.